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현대의학을 Organized Medicine이라고 합니다. 이게 Organized Crime 하면 조직범죄인데 Organized Medicine 하면 조직화된 의료라는 뜻이죠. 긍정적인 의미로, 조포가 아니고요. 틀을 갖추고 시스템이 있어서 진료 과목이 이렇게 각각 다 나눠져 있고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 틀이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가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프로토콜이 다 공유가 되고 통합이 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암 환자들의 기본적인 치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미국같이 돈도 많아서 연구도 많이 한 이 미국에서 앞선 과학기술을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의사들이랑 공유를 하니까 학술대회를 통해서 대학 병원들끼리도 공유하고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이상적으로 좋게만 생각하면 그렇다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 세계 의사들이 머릿속에 똑같은 것들이 주입되고 똑같이 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대학병원, 의과대학 이 모든 것들을 꽉 틀어주고 조종하는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 그런데 현대의학이 가면 갈수록 더 조직화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형태가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의사들의 역할이 축소됐습니다. 이 헬스케어라는 미명하에 의사들이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바뀌어온 거예요. 한 5, 6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왕진 가방을 들고 왕진도 돌고 그런 시절이었고 시골에서는 애도 받고 심지어 카이로프랙터도 애를 받았어요. 오랜 기간 환자랑 환자 가족들이랑 이 long-term relationship,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히스토리를 보다 잘 아는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환자랑 의사가 long-term relationship을 갖다 보면 아무래도 환자를 조금 더 보살펴 주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고 더 온전하게 치료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현대의 환자 진료는 짧고 간결하게 피검사하고 영상검사하고 진단이나 치료 장비 같은 이 테크놀로지, 기술력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대 사람 간의 인터랙션이 거의 사라졌죠. 대학병원 가면 느끼시잖아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의사가 환자들이 원하는 만큼 케어해주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죠. 그러니까 환자를 한 번 아니면 두 번 보고 평생 다시 볼 일이 없다 보니까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인간적인 케어는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법적인 책임까지 이제 더 묻게 되니까 뭐든지 다 의사가 이제 프로토콜대로만 해야만 그 의사가 의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가 사라지면서 그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효율성이라는 걸 더 따지게 되다 보니까 그 의사들의 수입은 더 늘어났지만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 알아요. 의사들의 수입이 아주 크게 늘어났지만 인간적인 의사 대 환자의 관계는 거의 사라지고 진료 방식이나 치료 방식이 전부 정해진 방식대로 일률적으로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다 똑같이 저 멀리 한국에서도 다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프로토콜로만 진료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보기엔 좋죠. 연구랑 임상시험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들만 찾아놓은 거니까 현대의학이나 보건당국이 인정을 하고 치료를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켜요. 근데 이게 왜 착시현상이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구 자금을 누가 대요? 네, 전부 다 제약회사에서 돼요. 그래서 모든 치료가 제약회사의 처방약 뿐이에요. 다른 치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의사들이 이런 상황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과학적이라고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업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학적인 결정이다. 의사들이 너무 순진하게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은 다 돈이죠. 결국 현대의학을 끌고 나가는 힘은 전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진료 행위도 그냥 영업거래가 된 거죠. 응급실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나 그 인도주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 의료, 숭고한 그 의료 행위가 되는 거지 대부분의 진료가 그냥 영업행위가 된 거예요. 다만 환자들이 아직까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나마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데 갈 때는 이거저거 좀 따져보면서 비즈니스 거래답게 그나마 좀 소비자답게 행동을 할 뿐인 거죠. 자,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병원에 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5가지 정도를 한번 짚어볼게요. 병원에 가기 전이라기보다는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에 발을 들이기 전에 알면 좋을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료 산업에 종속된 직원 또는 하청업자랑 같은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매출을 높여야 되는 압력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의사 본인의 이익도 이익이겠지만 시스템 전체의 매출이 높으면 인센티브도 분명하게 있고 아주 분명하게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잘 해줍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불편해하는 의사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거 절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는 없어요. 물론 의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는 선생님들은 계세요. 진짜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가 아깝지 않은 훌륭한 분들도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좌지우지되는 의사들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예전에 MRI 오더를 많이 내려서 이미징 센터에서 기프트카드나 크레딧카드가 선물처럼 오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접받는 것 같고 그렇게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척추 감압 장비를 보려고 플로리다로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저랑 와이프 비행기표까지 다 내줘요. 뭐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약 처방을 많이 하면 제약회사에서 잘해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MRI나 CT 같은 검사를 많이 오더하거나 뭐 뉴럴러지 컨설테이션이나 일렉트로피지올로직 스터디 이런 검사나 치료를 직접 많이 하거나 리퍼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입이 증가합니다. 뭐 조금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내과 같으면 연말에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죠. 두 번째, 너무 많은 의학 정보,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는 거에 반해 의사들은 너무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의학 정보로 진료를 하는 의사가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본인의 진료 과목의 정보들을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긴 있죠. 매년 하는 의사 면허 보수교육 말고 보수교육의 목적이 그거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추가로 자기 돈을 들어가면서 각종 학술대회 찾아다니면서 이거저거 연구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진료 과목이나 관심 분야 외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다 소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진료 과목도 공부 안 하는 의사들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장내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시보라 그래가지고 H파일로리균이나 박테리아나 곰팡이균이 소장까지 침범해서 장내 환경이 망가지면 이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치료를 방해한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신경과 의사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좀 그만 찾아보라 그러고 뭐 이런 비슷한 예가 수두룩합니다.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15년, 20년 전에 배운 것들이고 보수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새롭고 혁신적인 게 잘 없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보수교육인가? 거기다 의사들의 고정관념이랑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더 뒤처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 정보나 연구 결과들을 또 그렇게 반기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만나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오픈마인드인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환자한테 아 그래요? 저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의사가 좋은 의사죠. 환자가 의사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사를 가르치는 게 환자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싸움밖에 더 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의사가 환자한테 배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알아서 시간 내서 힘들이고 고생해서 공부를 한 의사, 업데이트가 다 돼 있어서 나보다 많이 아는 의사를 찾는 게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무지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번성을 하죠. 번영인가? 예를 들면은 바이패스 설저리, 혈관 우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외과 의사가 있을 수 있지만 비타민 D가 그렇게 결과가 좋아도 비타민 D 처방이 전문 기술이 될 수 없잖아요. 의사들이 바이패스 설저리를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연구하고 수술 기술도 발전시켜 나가고 의료 장비 회사들도 수술 장비를 개발하고 의료계가 그쪽으로 다 같이 연구를 하지 비타민 D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영양학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오죽하면 의대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아예 교과목이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의사들 중에 글라이케이션에 대해서 알고 키토시스에 대해서 잘 알아서 또 평소 먹는 음식, 식단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영향을 받고 염증이나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고 인정하는 의사들이 몇이나 되냐고요. 별로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인 의료 환경에서는 의사들이 영양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럴 줄 알았죠, 다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 놀랐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의사들이 모르는 이유가 의사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냥 아무리 의사라도 따로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의대 교육 과정에서 커버하지 않는 내용들 공부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들이 맘만 먹으면 일반인들보다는 깊이 공부하고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무지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앞에 몇 마디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약이나 수술로 치료하고 싶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치료도 있고 한의학적인 접근이 나은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모든 건강 문제를 가리지 않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게 기본적인 인사처럼 돼 있잖아요. 저도 인터넷에서 누가 개인적인 건강 문제를 질문을 하시면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의사가 약이나 수술 말고 영양학적인 부분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수술 전에 오메가3 먹으면 안 되나요? 의사가 절대 먹지 말라고, 피가 안 멈추니까. 그렇게만 딱 말을 하죠. 딱 그 구절만 아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수술 전에 못 먹게 할 정도면 오메가3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뭔가 꽤 작용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베이비 아스피린보다 나은 선택일까? 뭐 뇌졸중, 심근경색을 예방을 하나? 궁금해하고 더 연구를 해보는 게 정상인데 그 정도로 수고를 하지는 않죠. 의사와 상의하세요 하니까 환자들이 이제 의사한테 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내가 아스피린이나 플라백스를 처방약을 먹고 있는데 오메가3 같이 먹어도 안전할까요? 아니면 뭐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아시와간다나 커큐민을 같이 먹어도 될까요? 환자들이 그렇게 물어봐도 의사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데 먹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들도 이제 본인들이 안전하려면 그냥 못 먹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나 암 환자 가족들이 암 전문의한테 뭐 하나라도 물어봐봐요. 무슨 버섯 먹어도 되냐, 무슨 한약 먹어도 되냐, 그냥 무조건 다 안 된다. 절대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잘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연구 논문을 두셔서 찾아보고 아니면 임상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긴 한데 그 권위를 뒷받침해 줄 만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그 무지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믿고 있는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말들인 경우가 많죠. 다섯 번째, 진료 과목이 세분화되고 전문적일수록 환자 전체의 건강을 돌보거나 병의 원인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분화됐으니까 더 잘 찾을 것 같잖아요. 보통은 반대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현실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루게릭병으로 신경내과를 찾으면 루게릭의 원인이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장내 환경의 불균형도 있고, 그런데 신경내과에서는 그 원인을 찾질 않아요. 정해진 대로 약물을 처방하고 효과가 있는지, 환자가 잘 반응하는지, 부작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살피죠. 당뇨도 되게 좋은 예 중에 하나죠. 당뇨병 환자가 오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잖아요. 혈당이 높아진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이 뭐 스트레스인지 식습관 때문인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메포민 처방하고, 미국에서 더 심해지면 인슐린 처방하고, 그냥 살 빼라고 그 정도만 얘기를 해주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살이 찌는데 어떻게 살을 빼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주문만 하는 거죠. 환자가 약을 먹고 혈당을 유지해봤자 어차피 당뇨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심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말초신경염이 생겨서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치매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뭐 전체 수명이 당뇨병 환자는 8년 정도 단축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들이 약을 먹어도 하나가 감소가 되지 않는데, 감소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당장 혈당만 정상으로 유지하는, 혈당 관리만 하는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료 과목이 세분화되고 전문적이라서 이러는 거예요. 전문적이라는 게 순두부 전문점처럼 순두부만 할 줄 알고 다른 걸 할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할 줄 알아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형 당뇨병은 어디가 몸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다 증상들인 것 뿐인데,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것들을 고쳐야지 혈당이랑 뭐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음식들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환자가 현대인들한테 그 흔한 당뇨의 원인이 되는 영양소 결핍들,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비타민 B, 오메가3, 요드,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결핍인지도 살펴봐야 되고,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그걸 해소할 방편이 없어서 아무리 먹는 걸 신경을 써도 당뇨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교정해 줬을 때 혈당이 내려가고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는지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건데, 일반 내과에서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의사가 다루지 않는다고요. 그런 접근을 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뭐 신우섭, 황성규, 임동규, 김진목 이런 선생님들, 이런 의사들이 괴짜로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괴짜가 아니고 완전 정상이에요. 그분들이야말로 제정신 차리고 있는 분들인데, 뭐 임동규 선생님은 농부의사,
신우석 선생님은 책 제목이 의사의 반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반란에 속하는 거죠. 예측은 환자 혁명인데 뭐 반란, 혁명 다들 내란 음모죄로 사형에 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병원에 가기 전에 알면 좋았을 것들 5가지를 알아봤는데 환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건성건성 잘못 넘겨 들으면 병원에 가지 마라, 아니면 뭐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하는 몇십 가지 이유, 그런 책들 같은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데,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병원에서 이제 의사한테 내어 맡길 것들과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직접 관리해야 하는 건강 문제나 질병들이 따로 있다는 걸 깨닫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고 건강한 몸을 가꾸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